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도 수입 물가지수가 상승하며 석 달 연속 오름세가 이어져서 당분간 물가 고공행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 물가가 높은 게 중동 지역 정정 불안도 있지만 미국이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경제가 안 꺾입니다. 네네. And we've seen the damage here in America. Call on her to consider tripling the tariff rates for both steel. 中投关系的意义已经超越了要从长远和战略角度全方位。 유럽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네. 이런 어쨌든 유럽도 먹고 살아야죠. 네.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자꾸 언론에 카타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과연 카타르는 어떤 나라고 카타르에 가면 어떻게 좀 약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네. 진짜 카타르가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만들었던 그 안에 들어가시면 진짜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주실 수가 있고 네.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한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와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84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현지 시간 23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장비 지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기 저장 시설을 공격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Соразмерно угрозам, создаваемым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и их союзниками, продолжим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остав и структуру. 이스라엘이 넉 달 만에 하마스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 전투가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마스가 괴멸됐다고 보고 병력과 장비를 철수했는데 전열을 재정비한 하마스가 반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전날 밤 이스라엘 남부 스데로트에 로켓 공격을 감행하는 등 저항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격돌 수위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 티레 지역을 타격해 헤즈볼라 항공부대의 고위 지휘관 후세인 알리 아주쿠리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쯤 첫 난민 이송 비행기를 띄울 계획인데요. 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과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거세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르완다로 이송될 난민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불법 이주민 문제 해결에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The first flight will leave in 10 to 12 weeks. Now, of course, that is later than we wanted. 중국 남부 광둥성과 저장성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10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베이장강 등이 범람해 최대 1억 2,70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검찰이 야당 벤테 베네수엘라의 당직자와 야권 대선 후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측근들을 체포했습니다. 대부분 야권 관계자나 인권 변호사 등 반정부 인사들입니다. 미국은 마차도의 출마 금지에 대해 석유와 가스 수출 제재로 답했고 유엔 조사단은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Qué momento nos convertimos en colonia gringa? En una estrella de los Estados Unidos. ¿En qué momento? 직접적인 본토 타격으로 중동 전쟁의 우려를 불러왔던 이란과 이스라엘은 추가 대응은 어려 보인다는 분석이 현재까지 우세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면 충돌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죠. 한편 이스라엘은 넉 달 만에 가자지구 북부를 공격했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매일마다 기사들이 업데이트돼서 좀 그렇죠. 복잡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가 지금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극우 세력까지 같이 들어간 연정 아니겠습니까? 내각 안에서도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굉장히 사법 위기를 겨우겨우 막고 있는 건데, 내각이 붕괴되면은 본인이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그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제 극우파가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는 그 가자 지구를 완전히 자기들의 소유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생각만큼 하마스를 괴멸을 못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걸 타개할 방법으로 찾은 것이 바로 주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때리는 거였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 결국 남은 게 뭔가요?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 상승. 이게 지금 그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이 여론 지지율 상승을 얻고 가자 지구를 또 때리는 것이고. 알파 기자님, 지금 일단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또 보복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그냥 무슨 폭파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줄 줄을 모르는 드론으로 이렇게 격추시켰다고 했지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공격했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공식적으로 우린 이란을 때렸어요, 이란한테 공격했다는 말을 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일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단장 보복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이타마르 벤기르 같은 정치인들이 내각을 떠나고 이제 내각이 붕괴될까 봐 네타냐후 총리가 어쩔 수 없이 빨리 무슨 대응을 한 것이지 원래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대응을 하진 않았다. 그래서 6월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왜냐면 유태인들의 제일 큰 명절이거든요. 명절이 이제 지나가야지 그때 이스라엘이 크게 뭘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끝난 거고, 근데 이스라엘 보기에는 우린 때릴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하는 평론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명절이라는 게 6월절 말씀하신 6월절은 이제 출애굽이라는 부분이 있어. 성경에도 이제 유태인들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해가지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스토리를 이제 담겨 있는 부분인데, 그 날을 매년 명절로 이렇게 기념을 했거든요. 이제 그 명절 이름이 6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소버, 그게 현지 말로는 페석인데, 근데 우리 달력으로는 4월 말인 거죠. 네. 6월절, 말은 6월절이지만 좀 다른 측면을 좀 보죠. 지금 전쟁이 너무 여러 개가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미국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끌고 왔던 안보 관련 패키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정 기자님, 좀 내용을 짚어주시죠. 1,000억 달러 가까운 규모죠. 이제 뭐 찬성 311표, 그다음에 반대 112표 가결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제일 덩치가 큽니다. 한 84조 원 규모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이 묶어놓고 있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 이거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우크라이나로 넘길 수 있게. 이스라엘 지원 예산이 한 260억 달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인도태평양 동맹과 인도태평양의 파트너들을 돕겠다. 그러니까 대만을 지원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예산이 한 81억 달러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처음에 이 안보 지원 예산 나왔던 게 이제 작년 10월인데, 그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밑빠진 독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또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 공격,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전쟁 시작되고 나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그러면은 보수파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지원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묶어서 좀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공화당이 반대했죠. 그러는 사이에 우크라이나 상황 저렇게 되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 보복전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친 이스라엘파들이 안 되겠다, 더 지원을 늦춰서는 빨리 이스라엘 지원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됐고,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장이 이거 좀 별도로 이 안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보자, 분리 처리를 하자고 말을 시작을 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죠. 상원에서는 뭐 민주당의 다수당이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되는 거고,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다가 뭐 감사하다, 뭐 땡큐 아메리카, 그래서 느낌표 팡팡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이란 제재 관련 법안,
그거하고 그다음에 틱톡 강제 매각 네, 법안. 그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거 다 안보 이슈로 묶어가지고 그냥 네. 한 몫에 처리를 한 건데 이란 제재를 한다면서 이란과 석유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이제 제재하는 그런 규정을 담았죠. 네. 그러니까 이란 제재법이나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나 결국 겨냥하는 거는 이제 중국 때리기를 안보 법안에다 묶어 넣은 거죠. 네. We don't walk away from our allies. We stand with them. That's what it means to be the indispensable nation. That's what it means to be the world's superpower and the world's leading democracy. 근데 우리가 미국이 이번에 얼마 썼다, 얼마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 숫자는 우리한테는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는 돈이 264억 달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 구경 해볼 수도 없는 돈이고 그런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그 아이언돔으로 그 이란이 공격하는 걸 막았다. 우리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쏟아부은 돈이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8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1년 국방 예산이 19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한다는 돈 아까 264억 달러였죠? 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 미국이 또 지원해 주는 거죠. 이번에 그 패키지 법안 중에 알파 기자님은 뭐 가장 좀 인상적인 게 어떤 거였나요? 사실 이제 이거는 나라마다 이 패키지에 소개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이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 안에는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도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이거 다 뭐지? 이스라엘 거 가지고 무기 사라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중동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은 네. 자기 국민들의 눈치 보이잖아요. 야, 우리랑 똑같은 동족이 거기서 지금 학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됐어요. 아 미국이 그냥 이스라엘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한단 말이야. 양쪽 다 하고 있다. 네. 근데 또 비율을 보니까 가자에 가는 그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미미한? 예, 미미하다는 것보다 소수고 다수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원이에요. 그나저나 센터장님, 미국에서 이제 의회에서 뭐 법안이 네. 통과되고 하면 이제 돈들이 너무 규모가 커서 네.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예.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돈을 이스라엘도 주고 우크라이나 주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인가? 거기도 참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네, 작년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한 6.4% 됐거든요. 6.4. 네. 좀 6.4%란 숫자가 감이 안 오실 텐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네. 러시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작년에 4%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네, 전쟁 치르는 나라보다 재정 적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네. 잘 나가던 미국이 뭔가 꺾일 때는 늘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면 한 20년 동안 미국이 뭐 절대적인 강국이었죠. 근데 이제 60년대 중반에 막 재정 적자를 늘립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케인즈 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 만들겠다. 뭐 그러면서 재정 지출을 늘렸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과 기시감을 갖는 거는 이제 베트남전에 이제 막 그 깊숙이 들어가면서 재정 적자가 고착화됐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엄청나게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나치즘과 파시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나라였는데 네. 베트남의 양민학살 이런 게 나오면서 결국 70년대, 80년 미국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좋았던 거는 1990년대에 동서냉전도 종결이 되고 인터넷 혁명을 그들이 주도하면서 90년대 미국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근데 2000년대 초에 부시가 들어와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도 재정 적자가 나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이 저는 미국의 과잉 팽창이 재정 적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가 뭐 이렇게 찍어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았고요. 네. 또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뭐 워낙 이제 전 세계가 진영 논리로 갈려져 있어서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뭐 트럼프 강압적이었고 뭐 바이든 대통령은 대단히 점잖아 보이지만 뭐 반도체 공장 지어라 뭐 이런 것들은 뭐 말만 점잖게 하지 굉장히 좀 내용은 유사해요. 아주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조금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6.4%라고 한마디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더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안 좋다기보다 미국 경제는 좋습니다. 경제 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네.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고 네. 뭐 미국 정부가 설마 부도 나겠어라는 건데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돼서 네. 감세까지 한다 그러면 예, 감세가 재정 적자를 늘리면 늘렸지 줄였던 역사는 없습니다. 감세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재정이 좋아질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랬던 역사는 없기 때문에 조금 미국 재정은 저는 투자하는 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물가 오르는 거 너무 실감하시죠? 제가 작년부터 먹는 건 비슷한데 나가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싸와서 2번에 나눠 먹습니다. 물론 양도 작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서 뭔가 밖에 나가서 여유 있게 막 음식 뭐 남기고 막 이러기가 너무 아까워진 그런 상황인데 구정은 기자님은 언제 가장 물가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사실 늘 부담스럽죠. 네. 저도 고기를 좋아하니까 네. 수입 고기 먹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무게당 단가가 이게 제일 싼 거 아니야 싶고 네. 채소 과일은 돈을 많이 모아야죠. 채소 과일은 진짜 너무 비싸요. 네. 저는 이제 중동에서 왔기 때문에 할랄 푸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치 김밥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 밖에 나가면. 네. 근데 참치 김밥이 5,500원. 그렇죠. 5,500원이에요. 저는 김밥 비싸서 못 먹겠더라고요. 요즘은요? 네. 그래서 네. 분식집에서 라면 먹으면 옛날에 김밥 같이 먹고 그랬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공깃밥을 시킵니다. 이 참 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정말 저마다 한마디씩 있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참 여러 가지 장면에서 물가가 정말 이런 거구나, 실생활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건 유가일 텐데요. 국제 유가가 올 들어 15%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뭐 배럴당 2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상황은 어떤가요, 센터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 정도 올랐고 기름 같은 거 넣으실 때 야, 좀 비싸졌구나 느끼실 텐데 근데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이 뭐 봉쇄가 되면 유가가 많이 오르겠죠. 근데 이제 금융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미리 유가에 투영하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는 유가가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두바이 이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이 있었을 때 한 배럴당 88달러 하다가 지금 뭐 88달러, 89달러 움직이니까 지금 이 유가가 최근 1년치도 보더라도 한 100불 가까이 간 적도 있었어요. 네. 한 7, 8년 전에는 150불까지 간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물론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기름값이 후행적으로 반응하겠지만 지금은 두 가지가 좀 유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확실히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면서 예전엔 기름이 중동에만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기름을 많이 뽑아내면서 뭔가 유가가 올라가는 걸 막는 공급 쪽의 요인이 하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나라입니다. 네. 산업 구조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이제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조금 뭐 정체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유가라고 하는 거는 중동 지역 정정의 함수라고 봅니다. 더 나빠지면 유가 올라가겠죠. 네. 그렇지만은 오히려 제 생각에 물가가 높은 게 중동 지역 정정 불안도 있지만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경제가 안 꺾입니다. 네네. 결국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하는 거는 경제가 좀 나빠져라. 너무 많이 나빠지지 말고 네, 적당히 나빠지면서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에서부터 5.5%까지 올렸는데 반대편에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았고요. 네네. 올해도 미국이 한국보다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인데 네. 미국 경기가 안 꺾이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달러가 강해지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400원까지 얼마 전에 갔었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비용이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수입하는데 수입 물가도 높아지고 네. 그렇게 본다 그럼 지금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불균형이 조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인플레를 좀 수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구정 기자님, 사실 우리가 유가 할 때 그 종류가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유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정말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흔히 말할 때 뭐 서부 텍사스요, WTI, 그다음에 그 북해사 브렌트요, 그다음에 네. 중동의 두바이요. 이게 선물 거래 품목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라서 뭐 이른바 벤치마크 유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미국만 해도 텍사스 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루이지애나 경질유, 걸프 코스트 이렇게 여러 가지 유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 유가의 잣대로 뭐 두바이유도 얘기를 하지만 그 오펙 바스켓을 얘기를 하는 게, 이 오펙의 회원국들이 생산하는 여러 기름 중에 몇 종을 좀 대표적인 거를 나라마다 뽑아가지고 일종의 한 바구니에 넣어서 평균적으로 산정한 이제 이거는 가격의 지수 같은 건데, 지금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알제리 사하라 블렌드라든가 뭐 이런 뭐 나이지리아 보니라이트, 이런 아프리카 기름도 있고 뭐 사우디아랍 라이트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요즘 가격이 오펙 바스켓 보니까 86에서 89달러 선이던데, 이건 이 가격으로 석유를 사고 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인데, 그렇지만 이거를 기준으로 참고를 해서 네네.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가 이제 뭐 감산한다, 증산한다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가 영향은 있죠. 이제 최근에 바이든이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을 제재할 경우 이란이 어쨌든 산유국인데 네. 어쨌든 그러면 유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나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란 제재를 공화당이 원하는 것만큼 시원하게 못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계속 뭐 올라갈 것인지, 올라간다면 우리 경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대통령들이 대체로 한 번 되면 재선은 하는데 기본하죠. 네. 재선 못했던 사람이 4명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못했죠. 네. 뭐 이 사람 뭐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조금 다릅니다만은 포드 대통령이죠. 이 사람 이제 재선 못했죠. 70년대 인플레 때문에 재선을 못했고, 아버지 부시가 90년대 초에 그때 또 미국이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막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면서 조롱을 했고,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도 재선 못했어요. 네.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물가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이건 굉장히 경직적으로 네. 올려준 거 깎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쫓아가더라도 결국은 이제 임금이 물가 상승을 못 쫓아가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바이든 입장에서도 올해 연말까지의 11월 대선까지 이제 물가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 궁금한데 이렇게 유가가 자꾸 올라가고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 되게 나빠지죠. 일단 뭐 무역 수지, 경상 수지 같은 것도 굉장히 나빠질 수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그 교역하는 데는 달러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상 수지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유가가 크고요. 또 경상 수지가 좀 나빠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겠네요. 원달러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또 경제 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정도 유가라 그러면 이제 다 버티는데, 만약에 이제 국제 유가가 여기서 가정입니다. 한 3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는 나라라 그러면 한국이 제일 앞쪽에 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가도 그렇지만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는 게 이제 환율입니다. 이 최근 아시아 국가들 환율이 뭐 크게 오르고 있다,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불안정 요인이 생기면 원래 미국으로 돈이 몰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 네. 안전자산, 그나마 안전한 달러로 쟁여두게 되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뭐 2022년 11월 이후에 지금 위안화가 가장 약한 수준이에요. 근데 중국은 워낙에 아직도 완전 자유시장이 아니라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올 초에 이제 당 간부들 앞에 했던 얘기가 강력한 통화를 1순위로 꼽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정적인 통화 정책이 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와요. 네.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 딜레마가 달러에 비해서는 약할 수가 있는데 아시아의 다른 통화들에 비하면 위안화가 좀 강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그 중국 정부에는 이제 아시아 수출도 해야 되니까 딜레마인 거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나라마다 손익 계산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주 극도로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자기네 통화가 강하면 투자 유치는 좋지만 수출하기에 나빠지니까. 근데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전반적인 달러 강세 요인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뭐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보다 원화가 더 많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거, 그다음에 뭐 원재재 값이 올라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흘러나가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전반적인 경제 체력이라든가 신뢰도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저도 김학근 센터장님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이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낮아진 국가들 봤더니 이제 러시아 루블화, 뭐 이스라엘, 그리고 브라질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환율 왜 이렇게 문제입니까? 우리보다 더 약한 데가 일본이 더 약하니까요. 일본, 네. 이걸 어떻게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정도 갔을 때는 IMF 외환위기 때 그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는데 이 두 국면이 한국이 좀 다른 데보다 좀 취약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나타나는 거는 사실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인 것 같고 네, 킹달러라고 하는. 저는 미국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낮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 한국은행 정한금리가 3.5, 미국은 높은 게 5.5니까 일단 미국 경제가 좀 적당히 김이 빠지고 그럼 미국이 좀 금리를 낮추고 해야 다른 나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나고 또 잘 나가는 게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재정 적자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IRA 법안 이런 거 가지고 공장을 유치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네. 그럼 다른 나라의 공장 짓던 거를 미국에 가져가서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가 생겨도 뭔가 투자도 일어나고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이 참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달러가 강하고 미국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 글로벌 경제가 좀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금처럼 달리는 것보다 뭐 네. 이제 미국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하드 랜딩까지는 안 하더라도 조금 뭐 적당히 속도가 둔화가 되는 게 글로벌 경제의 그 김을 좀 빼주면서 긴장을 좀 낮출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좀 미국의 독주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소장님, 그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만났는데 참 특이하게도 한국과 일본이 뭐라고 했는지 이제 환율에 대해서 뭐 좀 주의한다는 식의 워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17일 있었죠. 네. 재무장관 회의인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뭐 이런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중국을 그 견제하는 데 있어서 대열을 같이 좀 서자는 요약하자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환율이 좀 너무 안 좋다. 그 우려에 대해서 이제 그 유의한다? 뭐 그렇죠. 이런 표현이 있었나요? 같이 심각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뭐 달리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걸 사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래 한국, 일본 와봐. 근데 너네 환율이 그렇게 안 좋다며. 그래 그거는 걱정돼.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니? 시장이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네. 근데 대중국 제재는 우리 옆에 서야 되지 않겠니? 딱 그거거든요. 거기서 뭐 한국이 혹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 뭐 네. 글쎄 뭘 얻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 있는데요. 지금 전쟁이 확장되지 않으면 이거 멈출 거라는 예상도 있긴 한데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 유가요, 환율요. 예. 그럼 우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저는 시민으로서 뭘 했으면 뭐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저는 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중동 출신 한국인이다 보니까 공동체대죠. 네, 애국 시민. 네. 이게 너무 좀 무기력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사실 한국 경제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것도 사실 전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세계 한 10위권 경제가 소규모라 그러면은 그건 좀 잘못된 그 형용 모순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기타 나라들은 결국 이제 돈이 가진 권력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한국을 비롯한 기타 등등은 어떻게 해결했냐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긴축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2008년 미국에서 탈이 나니까 그들은 돈을 풀어서 해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화 쓰고 달러를 쓰고 하지만 이 돈의 권위라는 게 너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은 또 개방도가 다른 나라보다 이제 높은 시장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외풍으로부터 굉장히 저는
자유롭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팔랑팔랑 흔들리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입 구조이기 때문에 외풍에 무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수라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뭐 내수가 뭐 좋은 적이 20년 동안 없었어요. 네. 늘 어렵죠. 수출이 좋아지면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하지만 네. 뜯어놓고 보면 그건 수출에 따라서 지표가 좋아지는 거지 내수가 좋았던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풀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유가, 환율 걱정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 큰 변수가 올해 있잖아요. 올해 말에 미국 대선. 미국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 이런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결과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참 뭐 저는 뭐 정부가 꼭 뭐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만은 겁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돈 한 번 풀면서 특히 코로나 때 돈을 풀었던 정권은 공화당 트럼프가 풀었어요. 좀 하원이 공화당 다수당인데도 돈 푸는 정책에 대해서 제어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이든이 만약에 재집권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미국의 리버럴들이 하고 싶은 보호무역해서 보조금도 주고 친환경 투자도 막 할 것 같고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걱정의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트럼프가 뭘 할지 우리가 좀 뭐 종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친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적대적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투자가 상당 부분 그런 쪽 가 있거든요. IRA 법안 자체가. 그래서 투자 굉장히 열심히 투자했던 게 약간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걱정이고 저는 요즘 미국의 외신을 보면서 아서 래퍼 교수란 사람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막 거론이 되는데요. 네. 야, 이 사람이 왜 나오나 생각이 아서 래퍼가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네. 가장 인기가 있었던 대학 교수였거든요. 래퍼 교수가 이런 주장이 있어요. 정부가 재정 적자가 많이 쌓이는데 세금을 깎아줘라. 세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의욕을 잃어서 성장이 안 되니까 재정 적자가 느는 거고 오히려 세율을 깎아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재정이 건전화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재정을 엄청나게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보수 정파에 맞는 거잖아요. 세금 깎아주고 정부가 돈 덜 쓰고 근데 지금 미국이 국방비에 경제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고 또 본질적으로 정치인들이 돈 쓴 걸 줄이기가 어려워요. 트럼프 행정부 때가 2020년도 코로나 때 돈 많이 쓴 걸 제외하더라도 네. 2017년, 18년, 19년도 재정 지출이 오바마 때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감세가 들어오면서 재정이 나빠졌던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정말 뭐 별일 없겠지 하면서 관성적으로 돈을 찍어내는데 네. 재정에 대해서 저는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금리인데요. 이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고금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 금리 인하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뭐 이런 뉘앙스로 최근에 얘기했는데요. 지금 올해 뭐 몇 차례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연초에 있었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연초에는 3월부터 금리 낮춰서 연간 6번 금리 인하했다가 지금은 잘해야 2번. 잘해야 2번까지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많이 후퇴했는데 결국 뭐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고용이 왜 이렇게 좋나? 우리가 금리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가 좋은 것과 인플레 억제가 양립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인플레와 상당히 높은 금리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보통 선거를 앞두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어쨌든 계속 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파월 입장에서는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닐런지. 그러니까요. 네. 파월이 그런 고민을 좀 계속. 두 번도 힘든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지금 네. 미국 정부가 또 돈을 얼마나 쓸 거냐는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 재정 적자가 쌓이니까 정부가 빚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미국 정부가 빚을 내는 규모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가 돈을 썼을 때 막 썼을 때보다 더 크니까요. 저는 이게 조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경기를 뜨겁게 만들고 결국 경제가 이러다가 탈이 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금리가 언제 내릴지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경제 분야에서 이제 계속 계시니까 센터장님 생각에 개인적 생각으로는 언제쯤이나 내릴까요? 저는 가을에는 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가을에는 9월 정도.
내린다가 왜 내려야 되나 당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좋은데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면 경제에서 탈이 납니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연준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가장 취약했던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샀다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나는 시기를 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가 뉴스에 미국이 금리 또 올렸네 이럴 때 탈이 나는 게 아니고요. 금리가 높아진 다음에 그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될 때 그럼 누적적으로 누군가는 계속 이자율이 안 떨어지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건 2006년 6월인데 서브프라임이란 게 막 터진 건 2007년 말이거든요. 한 1년 지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지금 미국이 뭐가 문제냐? 제 생각에는 상업용 부동산도 어렵고 미국의 지방은행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그런 쪽에 김을 빼주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다른 데가 터질까 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금리를 많이 낮추긴 힘들겠죠. 네. 그러면 다음 갈 때는 금리를 낮춘다면 네.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이 좀 약간 떨어지는 거는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갈까요? 환율은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금리 차이가 나는데 이론적으로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게 맞죠. 그 나라에 예금하면 이자가 더 많이 붙으니까. 근데 그건 이론적으로만 그렇고요. 사실 한국의 원화와 미국의 달러는 권위가 달라요. 예컨대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를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돈의 그 권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차와 무관하게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 가치도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길게 보면은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변곡점이 아닌가. 1,300, 1,200으로 다시. 근데 이제 예전에는 원달러원이 떨어지면 이제 1,000원 중반, 1,050원까지 갔는데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다른 데보다 압도적으로 뭔가 좀 혼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또 그 바닥점은 예전보다 제가 엄밀히 고민한 건 아니지만 예전의 저점은 1,050원이라 그러면 예컨대 이번 저점은 뭐 1,250원이나 그런 정도 선이 균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왜냐면 잠깐 해외 나가는데요. 나가는 나라들은 다 고정 환율이에요. 미국, 이란, 네. 중동 국가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죠. 네. 센터 형님 붙들고 하소연을 지금. 유가, 물가, 금리, 환율 뭐 하나 녹록한 단어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들으면 불쾌해지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국제 경제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이죠. 알파오 기자의 3분 세계 일주 시작합니다. 알파오 기자님. 이번에 우리는 카타르로 갑시다. 왜냐면 카타르? 지금 자꾸 언론에 카타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카타르는 어떤 나라고 카타르에 가면 어떻게 좀 약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이제 3분 안에 9시간의 여행. 왜냐면 저는 딱 9시간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일단은 이 카타르의 특징은요. 아마 이 조그마한 산유국들 중에서 제일 먼저 좀 약간 고고학 박물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박아서 고고학적인 연구들을 하고 고고학적인 관광을 좀 약간 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카타르의 북부에 가시면 이제 주베일이라는 요새가 있는데 사실 그 요새는 카타르 왕가의 요새가 아니고 바흐레인 쪽 사람들의 요새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카타르의 북부는 바흐레인 땅이었고 이제 둘이 싸우면서 바흐레인 사람들을 바흐레인으로 쫓아낸 거지. 이제 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쿠베이트 이쪽 나라들 중에서 좀 고고학적인 유적지를 보고 싶으시면 카타르에 제일 먼저 가시는 거는 좀 약간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조금만 가시면 진짜 카타르가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만들었던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슬람 아랍 박물관 느낌 안 나요. 그 프랑스 사람들한테 만들어라고 부탁을 한 건데 안에 들어가시면 진짜로 중동 아랍 문명의 6세기, 7세기, 8세기 유물들이 너무 많이 안에 있고요.
좀 약간 재밌는 시간을 보내주실 수가 있고 네. 다음에 이제 박물관을 조금만 지나가시면 바로 옆에 있는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하는 너무 신기했었어요. 레고처럼 분산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박물관 맞은편에 있어요. 위치가. 네, 거기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 이제 소옥 와키프라는 동네가 있는데 소옥 이제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의미잖아요. 수도 도하에 좀 약간 부시가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너무 정통이 된 오래된 이슬람 학교도 이제 바닷가 도시이다 보니까 좀 등대 같은 학교도 있고 좀 거기서 좀 약간 옛날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고 빌라기오 몰이라는 또 이렇게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는 베네치아 테마로 만들어진 이제 몰이에요. 네. 나는 좀 약간 현대 스타일, 좀 약간 모던 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코르니시라는 동네가 있어요. 웬만한 중동 아랍 국가에서는 코르니시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아부다비에도 있었어요. 우리 이제 MC님이랑 같이 네, 아부다비. 밥 먹었던 데는 그때 코르니시예요. 그 동네는 네. 현대 스타일의 중동 아랍을 느끼실 수가 있고 뭐 한 이 정도로 돌아다니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시간 있었던 거 맞아요? 네. 한 90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느낌상? 너무 빠르게 돌아다녔어요. 너무 빠르게, 네. 저는 카타르 가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곳인데 네. 이게 국제뉴스 다루다 보면은 어느 시기부터 오래됐죠, 이제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은데 그 한 30년 전부터는 카타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관심은 되게 많이 가요. 탈레반, 하마스, 이환이 무슬림 형제단 이쪽 좀 약간 매운맛의 조직들이 다 해외 외부 세계랑 외교를 하려고 하면 카타르 통해서 하거든요. 왜냐면 이쪽 조직들의 이제 수장들이 다 카타르에 있었거나 아니면 카타르에서 연락 사무실이 있었어요. 네, 항상 거기서 뭔가 중재한다고 하면 카타르가 꼭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 좀 있으니까요. 이 소장님은 카타르는 카타르 못 가봤는데요. 네.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박물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고학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보다 카타르를 가야 되겠다. 맞나요? 네, 바흐레인하고 아부다비, 두바이도 우리도 그런 고고학 해야지 했는데 이제 선두자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카타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카타르에 3분 동안 다녀왔습니다. We have a tremendous deficit in trade with China.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We can't continue to let that happen. 理彼此尊重，平等相待。美国向中国挥舞贸易制裁的大棒，是找错的对象。 They'll be paying. We don't make the deal. 我刚看到消息，战争关税肯定不是经贸摩擦的一个建设性的办法，不是个正确的办法。 But in the meantime, until such time as there's a deal, we'll be taxing them. 能够在平等和相互尊重的基础上，相向而行。 I'd like to do a trade deal with China, but only if it's a great trade deal for this country. 国的这种不公平的制裁的影响，确实对我们的这个手机的业务是产生了。This is not about containing China or keeping China down. It's about holding up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system. 保持了卓有成效的战略沟通，面对世界之变、时代之变、历史之变，中方愿同俄方一道努力。 They're not competing. They're cheating. They're cheating, and we've seen the damage here in America.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7일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과잉 생산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미국 무역대표부 이제 우리도 참 많이 무섭게 기억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3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 했다 그러는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거 보니까 그 백악관 웹사이트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말이 굉장히 거창해요. 철강은 미국 경제의 중추이자 국가 안보의 기반이다. 미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철강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레토릭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중국의 과잉 생산과
시장을 무시한 투자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얘기였죠. 그러면서 또 미국의 조선업을 명시를 했고 이 철강은 미국의 산업용 선박을 물론이고 그 해군 선박에 투입되는 중요한 원자재다. 근데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 이거를 동원해서 관세를 올리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현재 중국산 철강 이제 평균적으로 관세가 한 7.5% 정도인데 3배 올리면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또 백악관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그러니까 우회 수출하면서 관세를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로 우리 지금 고위 관리들 보내서 멕시코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다. 조사하고 있어. 얘기를 했고 그 명분으로 이제 중국의 이른바 불공정 관행하고 그다음에는 중국과 다른 미국의 깨끗한 철강, 친환경 생산 이거를 강조한 것 같아요. 네. 철강, 알루미늄 콕 집어서 관세 인상을 검토하라고 백악관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또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없나요? 네. 그 관세를 올린다고 하지만은 경제적인 반향은 이제 작았는데 물건이야 예전에 이제 그 자유롭게 어떤 나라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던 경제에서야 수출할 때 어떤 관세가 중요한데 지금은 아예 뭐 어떤 항목을 거래하지 마라 그러고 어떤 거는 우리 땅에서 지으라 그러고 그런 거니까 트럼프 때 관세보다 지금은 관세의 민감도가 훨씬 한쪽에서 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관세는 굉장히 마일드한 정책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저는 뭐 대선을 앞둔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하는데요. 철강 관세를 올린 것도 있지만 US 스틸을 일본 제철이 인수할 그것도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죠. 그건 이제 이제 철강이 고용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US 스틸이 가진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미국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난립하다가 20세기 초에 몇몇 영역에서 일종의 이제 그 산업을 지배하는 독점 기업들이 생겼어요. US 스틸도 그 중에 하나고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록펠러 이런 어떤 정유사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분히 이게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곳에 가서 특히 이 지금 6개 주, 7개 주는 어떤 레토릭과 언어의 수준이 굉장히 좀 세지는데 The prices are unfairly low because China's steel companies don't need to worry about making a profit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has subsidized them so heavily. They're not competing, they're cheating. 중국 정부를 엄청나게 욕하면서 지금 보조금, 뭐 과잉 생산 이런 거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맥락인가요? 11월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바이든 대통령이 차지하는 주가 16개 주가 있고 이건 절대로 안 바뀌는 주. 항상 민주당으로 가는 그렇죠, 주. 항상 민주당으로 가는 주.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뭐 뉴욕 이런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1개 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이렇게 쭉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진짜 알 수 없는 이 3개의 주만 꼽자면은 그게 뭐냐면 펜실베니아하고 그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여기서는 진짜 어떻게 결과가 날지 알 수가 없는.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쪽 지역.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공교롭게 딱 러스트벨트. 다시 말해서 미국의 그 철강 노동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가 그 과거에는 민주당이 강세였는데 항상 그랬죠. 그랬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1등 공신이 바로 거기였다는 거죠. 그게 공화당으로 넘어가서 트럼프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때 또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되는데 제가 이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진짜 더하기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 세 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것을 만약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차지를 한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신승합니다. 조금의 표차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신승, 말 그대로. 특히 펜실베니아, 왜냐하면 펜실베니아가 19석이 거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여기 사활을 걸어야 돼요. 여기를 반드시 찾아와야 승리하는 것이지 여기를 놓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3배 관세 이 발언이 바로 그 펜실베니아의
그 피츠버그 철강 노조의 그 노동자들 앞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은 뭐 시큰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좀 중국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왜 유럽연합 쪽에서 그 중국 전기차 이것도 관세 그 문제 됐잖아요. 근데 올 들어서 야심차게 그 브릭스를 확대했었잖아요. 지금 브릭스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그 덤핑 때문에 그러니까 3월 초에 그때 브라질이 이제 중국산 철강 수입품 반덤핑 조사를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인도도 지금 같은 이유로 싸우고 있고, 이제 인도가 미국보다 훨씬 더 중국산의 반덤핑 조사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원래 사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런 요인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무역위원회가 또 조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브릭스 국가들이 다들 덩치가 큰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뭐 중국처럼은 아니어도 어쨌건 제조업에서 중국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 다들 뭐 중국이 그러다가 과잉 생산 뭔가가 터져버릴까 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지금 EU 차원에서는요, 이 중국을 향해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 또 불공정 무역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면밀하게 검토에 들어갔고 이제 관세를 올릴까 말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숄츠 총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에 갔어요. 정상회담을 했는데 워딩도 참 미묘했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 중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 특히 독일 관계를 보면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는 그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독일의 주로 그 어떤 그 생산 기지가 이제 중국이 그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죠. 중국의 제조업이 어떻게 첨단 산업 쪽으로 점점 조금씩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앞으로 상호 경쟁 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실상 앞으로 그렇게 갈 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지금까지의 관계 말고 새로운 어떤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는, 뭔가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 고민의 연장선이다.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그 달러, 미국의 이제 달러존, 그다음에 유로존,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 위안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계 3대 화폐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 유럽은 당연히 전통적인 우방 관계인데 우리 그 트럼프 때 경험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유럽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틀어졌었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네, 이런 것을 겪었던, 그러니까는 그 경제도 그랬고 당시에 안보도 그렇고 그랬고 국방도 이건 우리가 이제 나토에 믿을 게 아니네, 유럽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이번 11월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독일 입장에서는 이거 또 시작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의 관계,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는 지금까지의 어떤 관계와 다른 의미에서의 어쨌든 유럽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사실 독일과 중국의 이 긴밀한 관계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메르켈 총리 시절에 16년, 17년 이 정도 집권하면서 중국에 12번을 갔었어요. 근데 그 외에 만난 것도 치면은 그렇게 많이 갔습니까, 베이징에? 근데 이때 메르켈 총리도 장기간 집권했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선거로 바뀌지만 또 중국은 안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시진핑 3년임 다음에 제일 먼저 달려간 주요국 정상이 독일 총리였다는 거. 그 때문에 그때 좀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엄청 이슈가 됐죠. 근데 이제 숄츠가 취임하고 나서 확실하게 친중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그 독일의 최대 항구라고 하는 그 함부르크. 이 터미널 운영권은 항상 예민한 문제인데 이거 중국 해운사가 인수하는 거, 그러니까 운영을 하게끔 이거 지분 인수하는 거를 숄츠 총리가 허락을 해줬었어요.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판돈을 걸어둔 게 너무 많아요. 폭스바겐은 거의 지금 수출한 차량의 생산한 차량의 3분의 1이 아마 중국에서 팔릴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만 해도 뭐 30여 개에 한 9만 명, 10만 명 직원이 그렇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이 독일의 제조업체들, 자동차 회사들 굉장히 수출 안 좋았을 때도 중국 시장 덕분에 사실은 살아남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바스프 화학회사죠. 거기 전 경영자가
뭐 주중에 사흘은 중국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친중 발언해갖고 막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2년 전에 그 숄츠가 중국 갈 때 같이 따라갔었는데 얼마 전에 바스페 CEO가 바뀌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중국 지사장 출신으로 오고 워낙에 시장이기도 하고 생산 기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독일은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구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네.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성장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네. 그럼 어떤 나라들이 수혜를 받았냐? 중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조립 공장 역할을 했어요. 그럼 중간에 수준 높은 중간재를 파는 나라가 제조업 잘하는 나라입니다. 독일이 대표적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잘하죠. 일본, 한국, 대만이 잘하는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준 나라니까 독일보다 대중 무역수지가 많았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 쪽에서 붙어가지고 완전히 이해관계를 단절하기에는 거기 두고 나와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중국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이 아주 거기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독일과 중국의 관계도 네. 그런 맥락에서 버리기에는 그동안 너무 20년 동안 친해졌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네. 거라고 봅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디커플링 얘기할 때 유럽은 아니 디커플링은 아니고 디리스킹이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바이든이 극적극적하면서 아 그래 그럼 우리도 디리스킹 약간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 유럽과 중국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이제 세 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미국 달러,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유로, 그다음에 중국 위안.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 태평양을 놓고 미국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건 한판 이제 승부를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닷길이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막힌다면은 갈 수 있는 곳은 결국 유럽 쪽인 것이죠. 근데 의외로 미국과 달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여지가 좀 중국 입장에서는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지를 보였던 것은 이탈리아였는데 뭐 지금은 또 그렇게 뭐 녹록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활로를 뚫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센터장님, 중국 경제는 지금 어때요? 장기 정체 속에서 잠깐 벼들었다. 잠깐. 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북아 삼국의 경제적 공통점은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요. 뭔가 지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 뭐 내수라고 말하지만 내수를 정확히 뜯어서 보면 민간 소비가 있고요. 나머진 투자가 한 축이 있죠. 소비가 커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참 좋은데 어느 나라도 그렇게 된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뭐 1억 내수를 믿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부동산을 지어서 성장하는 거 말고는 뭐 성장의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의 경제적 자원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부동산을 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가 나쁘더라도 중간중간 한두 분기는 순환적으로 성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나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더 이상은 감내하기가 어려워진 거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좀 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은 튀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은 아닌 거죠. 당분간 대선을 앞두고 어쨌든 미국 경제는 계속 이 활황이 좀 계속될 것 같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미중 경쟁 관계가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참 의문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꼽은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열심히 사줬는데 저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네, 역시 아무도 없군요. 갑자기 외롭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 혼자 봤는데 지난 20일 나이지리아 체스 선수 툰데 오나코야라는 선수가
60시간 연속으로 체스 경기를 하는 사진입니다. 밥을 먹어가면서.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5분씩은 쉬었대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1차원적인 건데 허리 안 아픈가? 굉장히 진지하게 체스 경기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아동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학습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서 뭐 사하라 사막 이남 쪽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고 또 펀드도 모으기 위해서 저 체스 경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진을 좀 소개해 주셔서 처음 봤거든요. 보통 우리 체스를 이야기하면 이제 뭐 AI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길 수가 없죠. 흔히 우리가 AI 얘기하고 할 때 성과, 네. 뭐 효능 네.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체스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할 필요가 없는 그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스를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60시간을 했나 어땠나 기계는 그 60시간은 나쁜 거죠. 그렇죠. 빨리 끝내야지 그 60시간 끌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는 그런 성과, 효능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꼭 이기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있고 저도 멋있게 지고 또 승복할 줄 알고 뭐 이런 것처럼 체스도 바둑도 이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나이지리아에서는 저 선수가 이제 영웅이 됐대요. 국민적 영웅. 어떠십니까? 저런 그 금융시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ESG라고 하는 이제 뭐 좀 우리가 돈만 벌지 말고 다른 쪽을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ESG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후퇴하고 있어요. 고상한 자본주의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막 전쟁도 하고 이런데 뭐 고상한 게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한때의 허영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수록 좀 사람들이 가치 지향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에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쟁도 없는 세상, 교역은 자유롭게 하는 세상이 실은 90년대 이후 30년의 인류의 아주 작은 역사였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싸웠고요. 이제 그럴수록 사람들이 그것이 허세라고 하더라도 정말 조금 가치 지향적으로 살아야 좀 우리가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나코야 선수가 참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치, 연대,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권 여러 가지의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